10월 26일 발표된 여론조사업체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은 40.5%, 민주당은 36%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여 민주당 지지율은 3.3%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6% 오른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민심이 크게 요동쳤으며 연령별로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0, 40 세대의 요동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오히려 0.5% 하락한 34.2%를 기록했습니다. 중도 무당층의 지지 이탈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무당층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7.2%나 떨어진 15.2%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식 해석이라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했음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결과 분석과 최근의 뉴스들을 쭉 따라가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코어가 되는 반민주당 진영을 제외하고 매우 빈약하며 지속되는 불경기와 높은 물가 상승률, 불안정한 대북 관계 등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충분히 추측됩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 진행과 그에 대한 정략적인 민주당의 대응이 주요한 원인일 것입니다. 대척점에 서 있는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재명 수사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진 않다는 점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그만큼 국민의 의식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및 당직자 등 1,200여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수사에 검찰의 독재라는 억지 프레임을 덧씌우고 이를 민생 파탄이라는 정쟁으로 결부지은 것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이해하는 국민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식 수준입니다. 10월 27일 이런 민주당을 두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입당을 호소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인식 수준보다 뒤처진다면 매섭게 채찍을 내리치는 것이 주권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입당이 아니라 비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우맨입니다. 네, 또 이제 10월 다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 뭐 집에서 좀 생각을 하다 문득 든 생각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김어준 여론조사 꽃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다루면서 이제 이거 수익 구조가 나오겠냐, 저기 선거철에 이제 민주당 쪽 일거리 받아먹은 거 말고 있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수익 구조가 나올 것도 같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게임 쪽에 한번 착안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과거에 이제 MMORPG를 주축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보면은 대부분이 월정액제로 운영이 됐거든요. 네, 그랬었죠. 네. 월 2만 원, 3만 원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10년대 이제 넘으면서 스마트폰 나오고 하면서 이제 모바일 게임 들어오면서부터 월정액이 아니라 게임 자체는 무료인데 게임에서 이제 각종 아이템들을 유료로 팔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옛날에 월정액으로 할 때만 해도 게임 안에서 그런 식의 유료 아이템을 판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들의 어떤 저항을 넘지를 못했어요. 몇 번 시도는 있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가 모바일로 넘으면서부터 조금씩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옛날에 리니지 같은 경우도 PC로 할 때는 월에 한 29,000원, 그러니까 거의 3만 원 돈으로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리니지 모바일은 게임 자체는 무료입니다. 게임 자체는 무료인데 게임에서 파는 각종 아이템들이 이제 몇만 원씩 해요. 몇만 원씩 하는데 거기에 돈 갖다 박은 사람은 수억씩 쓰고 짝 모으려면 몇십억, 100억대라는 얘기 듣고 그렇거든요. 짝 모으는 데까지 가려면은. 네네. 그게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카트라이더도 왜 자동차를 그래서 짜잘하게 팔았잖아요. 현금으로만 또 파는 자동차가 따로 있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게 몇만 원씩은 안 했어요. 몇만 원씩은 아니죠. 한 만 원대? 비싸면 만 원대 정도고 몇천 원에서 만 원대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아이템 하나에 최소 3만 원, 5만 원이고 그거를 이제 한 번 사서 나온 것도 뽑기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제 몇천 몇 억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왜 그 짓을 왜 하느냐? 일단 이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고객 풀을 확보한 다음에 그 고객들 사이 경쟁을 부추기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네네. 자, 근데 이제 김어준으로 돌아봅시다. 그 딴지 게시판 들여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배틀 붙는 게 있어요. 그래요? 뭐 이제 글로 배틀 붙는 게 아니고 그 딴지 마켓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려면은 그 구매 액수에 따라서 회원 등급을 매겨 주거든요. 근데 그 구매 순위가 구매 랭킹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누가 제일 이달에 제일 많이 샀다, 이달에 우수 고객 누구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랭킹도 매이거든요. 그걸로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뭐 김어준에 대한 충성도 경쟁이랄지 그런 걸 해요. 게시판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한 몇 년 동안 해왔으니까 어떤 그 게임에 빗대서 보면은 딴지 게시판 그다음에 딴지 마켓이란 딴지 마켓에 충성 높은 고객들이 확보된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여론조사 꽃에 회원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김어준에 대한 충성도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럼 여론조사 꽃 안에서 그 이제 유료 그 후원 회원들 간에 어떤 돈으로 할 수 있는 경쟁을 부추길 만한 아이템을 던져주면은 그 안에서 충분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온라인 게임처럼. 그러니까 딴지 게시판에서도 하고 여론조사 꽃에서도 똑같은 거를 또 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 되게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사이트 자체가. 그쵸. 일단 여론조사 기관이라는데 자기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공개된 게시판도 안 보여주고 사이트 들어가면 똥 막혀 있잖아요. 회원가입하십시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부 자료만 이렇게 돌리겠다 뭐 이런 셈인데. 그 이제 우리끼리 보는 그런 이제 폐쇄성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이 어떤 가질 수 있는 그 뭐 우월 의식이랄까, 뭐 그런 것도 좀 외보고 격리시키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사이비 종교의 어떤 그런 기제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김어준은 뭐 어떠한 의뢰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언론사 의뢰도 안 받고 정당 그러니까. 의뢰도 안 받고. 그러면은 그 회원 중에 누군가가 이번 주에 이거 조사하십시오라고 올릴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조사비 대세요 그러면 아니, 우르르 물려가지고 뭐 조사비를 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의뢰를 올려놓고 이 의뢰가 마음에 들면은 돈 태워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텀블벅처럼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그러니까 충성도 높은 고객끼리 경쟁을 붙이면 어떤 식으로 어떤 수익은 뽑아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도 그런 식으로 돈 뽑아먹을 국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또 지난주에 이제 그 에피소드 녹음하고 나서 이제 주중에 또 오랜만에 궁금해져가지고 네. 여론조사들을 한번 이렇게 쫙 모아서 이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보는데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네. 이 TBS가 계속 꾸준하게 KSOI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네, 매주 네, 월요일에 네, 발표를 해왔잖아요. 네, 네. 그게 8월 6일 이후로 끊긴 거야. 그럼 지금 8월 8일인가? 지금 어디랑 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여론조사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아예 의뢰하는 곳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워놨다가 이제 그 여론조사 꽃이 먹으려는 건가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네. 근데 의뢰 안 받는다고 했잖아. 네. 그럼 TBS 의뢰 언론사 의뢰가 아니라 근데 그거 웃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어준이 의뢰해서 김어준이 조사하고 김어준이 발표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구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조사비라고 들으면 TBS 돈이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방송에서 아이템으로 쓰려면은 그렇죠. 좀 계약 관계상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비판 지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냥 마구 생성되는 뭐 이제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하는지 좀 두고 보고 두고 봐야 되겠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이제 또 두들겨 패야지. 그래서 지금 KSY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 굶고 있습니다. 거기밖에 없었나 의뢰하는 데가? 정기 의뢰하는 데가? 그랬나 봐요. 지금 KSOI로 검색을 해봐도 네. 아무런 조사가 올라오고 있지를 않고 그 KSOI 홈페이지에 가서도 그 마지막 TBS 의뢰 조사를 마지막으로 아무 그렇군요. 게시글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굶게 만든다면 KSOI의 인력들을 흡수하는 거 아니야? 김어준이? 그런 건가? 그거를 먹으려고?
아무튼 그건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이동호 드디어 이제 뭐 기소되고 아, 네네네. 네. 또 기소됐는데 보니까 상당히 그 성매매 건은 기소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뭐 경찰이 각 잡고 파면은 이제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저기 뭐야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성매매가 아니잖아요 일단. 네네. 그러면은 그 동호가 간 그 안마방 스파르타 안마방 거기서 장부를 써가지고 출입자를 기록을 해놓지 않는 한은 그다음에 그런 데 간 사람들이 카드 쓸 리는 없잖아요 웬만하면. 그럼요. 현찰이죠. 현찰로 줬을 테니까. 현찰로 해야 그 할인을 받잖아. 아 할인도 있어요? 아, 늘 그런 불법적인 곳은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금 내는 사람들한테 좀 더 가격을 낮춰서 받습니다. 자기도 세금 안 잡혀야 되니까. 네네. 네. 뭐 아무튼 뭐 이런저런 현찰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뭐 CCTV 확보도 안 되고 그러면 잡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CCTV 지금 밖에 없는데 나와 있는 건 지금 동호가 게시판에 쓴 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후기 붙잡아가 동호 주 패면은 불기야 불겠지.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일단 성매매 건은 뭐 이제 불기소로 돌렸는데 대신에 좀 찌질한 건이 하나 또 잡혔더라고요. 뭐 게시판에 그 음란 글 쓴 걸로 제목이 뭐였더라. 아무튼 되게 찌질한 제목 하나가 추가됐는데 저는 그게 더 쪽팔릴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혼나야죠. 제가 동호라면 아싸리 성매매로 잡혀가고 말지. 게시판에 더러운 글 썼다고 기소되면 그게 더 쪽팔릴 것 같긴 해. 혼나야죠. 도박도 혼나야 되고. 예. 근데 또 그 건 가지고 또 저기 뭐야 뭐 열린공감 또 개소리 했더라. 아 그래요? 예, 그 도박 가지고 홀더마다 그 온라인 홀더마다 잡혀갔잖아. 아 그러니까 왜 그거 처음 이제 기사 보도됐을 때 뭐 그냥 그 온라인 고스톱 친 정도로 했잖아요 얘기를. 뭐 지금도 이제 비슷한 논적이긴 한데 뭐 홀덤이 무슨 도박이냐면서 그 임요한 프로 도박사로 전향했잖아. 근데 그렇죠. 임요한 주종목이 홀덤이거든요. 텍사스 홀덤. 그래서 임요한도 뭐 그럼 노름꾼이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거야. 참 뭐 저희 트윗에서 쓰긴 했는데 그 사실 뭐 어떤 종목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도박이 되기도 하고 스포츠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마약도 사실 그 병원에서 약으로 쓰면 약이잖아. 임요한은 그냥 참가비 내고 그 대회를 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그 태우는 돈은 저기 뭐야 기획사 그 소속사에서 대주는 거고 그다음에 상금을 타면은 상금도 임요한이 다 갖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속사를 나눠 가지고 그런 식인데. 그렇죠. 예. 그거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애초에 참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논리 앞에 던져 놓으니까 그걸 또 이제 그 열린공감 추종자들이 주워 먹고 지금 그 저기 이동호 저기 옹호 근거라고 그렇게 써대고 있는데 뭐 도박을 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도컨대 이재명은 지난 대선 때 그 얘기했거든요. 동호 노름빚 1,000만 원 있다고. 이재명이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 노름빚 1,000만 원 있다고. 1,000만 원. 그럼 뭐야? 옹호할 걸 옹호하라고. 네. 동호를 옹호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논리 같지도 않은 논리 끄집어내가지고. 아이고, 하여튼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웃기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귀여운 감자님, 달탄양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웰컴퓨터와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와 고장 수리,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계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 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볼게 이제 윤석열 시정연설
네, 2024년 국회 예산, 네, 정부 예산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 기사가 하도 좀 쏟아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놓치시고 그냥 지나가셨는데 저희가 한번 좀 짤막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배경에 대한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다는 거를 일단 5가지를 보면은 네, 이 고물가 상황에 우려를 해서 네, 일단 이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동결했다고 합니다. 그 동결을 기간 연장을 했고요. 네, 네.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연료비와 식료품비, 생필품비 지원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역 금융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351조 원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출 상환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6조 원 정도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 네. 보통 이제 대출 변동금리로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내야 되는 이자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이거를 이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죠. 이걸로 갈아타라는 거지. 맞습니다. 대출해서 일단 요 돈으로 갚고 이제 고정금리로 정부에 갚아라 뭐 한인이나 정부에 갚아라 뭐 그런 얘기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때문에 벌어진 네. 이 채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50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이 또 지랄을 했더라. 지 페이스북에 글을 적었더라고요. 참 진짜 양심도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김진태가 말입니다. 누구 보고 지금 따라하는 건데. 지 입으로 지가 한 것도 그 모라토리움고 사실 쏘였다라고 얘기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걸 똑같은 거 김진태가 똑같은 짓 하고 있으면은 송구스러워 해야지. 거기도 김진태 욕을 하고 있나? 참. 그리고 이게 김진태가 막타를 쳐서 그렇지. 그렇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올게 온 거인 측면도 있어요. 올게 올 거인 측면도. 강원도는 특히 그렇죠. 네네. 올게 온 거인 측면도 있고 특히 건설사들 지금 건설사 부도가 난해 만에 지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지금 건설사가 어렵거든요. 뭐 어렵죠. 새로 수주도 못 받고 네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공사 자재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인플레도 그렇고 지금 저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많이 자재비가 그때부터 많이 뛰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돈이 못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부도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근데 아무튼 김진태가 그래가지고 지금 채권 지방채 시장 특히 지금 작살날 위기에 처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네. 그 13대 광역 단체장들이 다 일제히 이제 그 채무 보증을 했어요. 우리 부도 안 낸다고. 해야 됩니다. 네. 예, 해야 돼요. 근데 이 짓거리를 누가 제일 먼저 했는데 이재명 네가 제일 먼저 해놓고 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욕할 수 있어요. 김진태를 저 새끼 때문에 좀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은 욕을 못해. 하면 안 돼. 이재명은 또 웃긴 게 아니 뭐 빚 갚으라고 막 독촉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장부에 있는 돈을 이제 일반 회계에 있는 걸 다시 원래대로 특별 회계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다고 언론에다가 선전해 놓고서는 그때부터 엄청난 양의 지방채를 발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없던 이자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우가 더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건 있죠. 이재명이 뭐 그때 당시에 뭐 지방채 시장을 막 흔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외부적인 리스크가 적었기 때문에 또 적기도 했었고 상황 자체가 지금처럼 막 이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이제 그런 거죠. 쟤네 뭐 하냐? 이재명 쟤 뭐 하냐? 이런 거지. 저도 그거 비판하려고 원래 이번 주에 꼭지 쓰려고 좀 당시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때도 지방채 시장에 대해서 우려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이 금융 상황이 안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게 크게 안 불거지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건데 그렇기도 하고 그때 당시 지방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그 제한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채 발행 상한액을 이제 그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지 이제 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예산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게 정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 그 지자체들이
사업도 많이 했죠. 그렇죠. 많이 지금 점점 네. 많이 벌리고 있으니까. 이게 유행처럼 됐어요. 유행처럼. 네. 왜 그 이대엽 시장이 그 청사 삐까번쩍하게 성남시청 네, 신청사를 네, 만드니까는 네, 네. 전국 각지에서 신청사들이 뭐 그것도 있고 이제 그 크게 아주 그 지어졌죠. 최근 한 10년 사이에 보면 지방마다 그 뭐 저희 단위단체 단위 그러니까 지자체까지도 보면은 그 지역마다 이제 지역적인 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 그런 것도 유치하려고 있었죠. 그런 행사도 맞아요. 많이 유치를 예. 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은 많죠. 예전보다는. 네. 이건 뭐 또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 또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 야 그래봤자 성남은 시고 강원도는 광역 단체인데 비교가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은 성남이 강원도 3분의 2쯤 됩니다. 그렇죠. 규모가. 엄청 부자 동네예요. 강원도는 이제 땅덩이만 넓고 사람들 인구 밀도도 적고 상대로 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관광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산이 많지가 않고 그에 반해 성남은 엄청나게 돈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재명이 터뜨린 모라토리엄이 뭐 파급력이 적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지가 먼저 터뜨려 놓고는 이거 지금 김진태 욕하는 거 보면 참 진짜 뻔뻔하기가 참 뭐 익히 봐주면 그 뻔뻔함은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김진태는 그 멍청함에 네. 욕을 해줘야죠. 그렇죠. 예. 미치. 본인도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갚겠다고 수습 못하고 막 씹어먹대고 있고. 아마 처음에 안 갚을 것처럼 하다가 뭐- 내년 1월까지 갚겠다고 그러다가- 하더니 또 땡겨서 그렇죠. 갚겠다고. 올해 안에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유 진짜 욕처먹을 짓이나고 아유. 한심합니다. 한심하죠. 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는 국회에서 이제 자랑한 2023년 예산 관련 내용을 보면 네. 일단은 이제 최저 생계급여,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이죠. 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을 했죠. 인상, 네. 최대 폭으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 네. 그래서 18조 7천억이 예, 그 편성이 됐다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장애수당 인상시켰다고 하고 네. 발달 장애인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확대. 네.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그리고 이제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네.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 하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이제 근로 환경 개선 여기 예산 또 썼고,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 확대, 네. 그리고 이제 저상 버스도 2,000대를 추가로 확충한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지원 대상 이제 확대시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최근 그 폭우 때문에 네. 많은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이 폭우 취약 지역의 거주 이전을 위해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네. 이거 이제 전월세 지원이겠죠, 말하자면.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 보호를 위해서 1억 6천만 원 한도 긴급 대출 지원 네. 마련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청년 원가 주택, 그다음에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청년 도약 계좌.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던 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현행 590억에서 1,690억 원 규모로 확대시키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 1조 원을 마련을 해서 이제 지자체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걸로 지역 상품권 발행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안 그래도 이게 그 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중앙 정부에서 나가잖아요. 네네. 지자체로 네. 예산 지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특별 양여금을 추가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는데 뭐 지역 상품권 예산 없을 때 왜 지랄을 하냐고. 그러니까 알아서 지역 상품권을 하든지 다른 걸 하든지 알아서 이렇게 돈을 알아서 쓰라고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그 뭐냐 7천억이었던가 그 정부 보조가 뭐 그쯤 될 겁니다. 예. 1조 원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조 원이 안 되는데 네. 1조 원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건데. 알아서.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가면은 반도체 분야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원전 수출 지원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와 원전 해체 기술 연구 개발에 또 지원을 하겠다. 이게 지금 원전 해체 기술이라면 현대 쪽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네네. 아마 이제 이 기술이 상당히 지금 그 한 향후 한 몇십 년간 먹거리거든요. 원전 해체 기술이. 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하고 지금 이제 그 기술 협력 맺어가지고 사실은 요거는 그 발전 산업에도 지금 상당히 크게 기여할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지금 원자로보다 이제 규모가 좀 작아지면은 시설 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접근도나 안전도 면에서도 훨씬 왜냐하면 원자로 자체가 작아지면은 그만큼 주변에 이제 방비 시설을 또 확충할 수 있는 거니까 안전도 면에서 더 이제 그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한국 그 물리학회에서도 좀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거기서 이제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이 소형 모듈 원자로를 하면은 이제 어떤 기성품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끔 해서 네네. 부품 자체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네. 그, 그러니까는 건설 단계 자체에서도 단가가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관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으니까 안전 관리 면에서도 이제 유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이 잘못됐을 때에도 노출되는 방사능 양도 훨씬 적어지겠죠. 그렇죠. 대체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 네네. 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지역 단위로 꼭 큰 넓은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도시 주변에 그렇죠. 설치할 네. 수도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도 입지를 훨씬 이제 입지 잡기 훨씬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네. 발전 단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송배선 때문에 그 손실되는 전력량도 그렇죠. 상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송배전탑 설치하기도 어렵고 그것도 nim비 맞습니다.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줄여둘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핵심 전략 기술 여기에는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첨단, 바이오 등이 있고요. 네. 이 핵심 전략 기술 R&D 투자에 4조 9천억 원 편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 주도용 창업 지원으로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 및 연구 개발에 3조 6천억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이 그 중소기업 스마트화 시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더 그 중소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네. 높여주는 그런 작업을 삼성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삼성에서는. 추세니까 예. 이것도. 이게 서로 또 윈윈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어떤 뭐 생산이 효율화되면은 그만큼 납품을 좀 더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가는 떨어지고 그 저기 뭐 품질 관리 면에서도 더 유리할 그렇죠, 수 있죠. 그렇죠. 품질 관리랑 그다음에 뭐 재고 관리 뭐 이런 네. 것도 훨씬 잘 되죠.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에 재정 추가 투입. 예, 이거는 네, 앞서서 발표가 있었죠. 네. 자,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네. 합니다. 여기 그 김부선도 들어가나? 김부선 있잖아요, 김부선. 뭐 김포에서 부천인가? 부천인가? 뭐. 아, 김부선 있잖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심 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 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실험 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의 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이제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네. 3개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및 그다음에 스마트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조명, 그다음에 시설 개선해서 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시설 개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SOC 사업들이죠, 다들 보면. 네. 그래서 뭐 앞서서 이제 건설 경기 죽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나마 건설 경기를 그 죽은 건설 경기에 그나마 이제
진짜로 안 죽게 단비. 안 죽게 하는 이제 네. 마지막 명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 투입하고 네.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네. 군 정찰 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 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사병 봉급을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고 이게 목표가 2025년에 205만 원까지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보훈 급여 인상하고 네. 참전 명예수당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확대를 하고 광물 수입선을 다변화 추진하기 위해서 광물 수입선 다변화 추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 중국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러시아는 지금 막혔잖아요. 네네. 그 때문에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건축 자재 단가 많이 올라갔다 그랬는데 이 수입선이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덩달아 아마 고철 가격도 지금 많이 뛰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국제 정세에 맞춰가지고 어떤 취한 이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3조 2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돈 나가는 거긴 한데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 그리고 이런 저개발 국가 아니면 그 개발 도상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4조 5천억 예, 원을 4조 5천억 원으로 이제 네. 인상 이게 아마 2배 정도 인상한 걸 거예요. 네네. 그 저번에 저희가 예산을 짧게 들었을 때도 요 항목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그 바이든 쪽팔리는 이 시발이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미국에서도 이거 인상하고 한국에서도 하거든. 자, 그래서 이거 뭐 대략적인 이제 그 관련들을 2024년 예산 관련들을 항목들을 뭐지 쭉 한번 쭉 나열을 해봤잖아요. 네, 네. 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 뭐 저기 딱히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기조에서 그대로 쭉 이어간 것도 꽤 있고 그다지 뭐 이렇게 뭐 태클 걸 만한 거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일단 발표된 것만으로 하면은 네. 크게 없죠. 뭐 민주당이 뭐 민생을 죽이네 어쩌네 그런데 별로 그런 거 같지도 않고 예. 쓸 때 쓴다는 느낌인데. 네, 그 뭐 뭐지 그 노인분들 그런 그러니까 양로원 이런데 이제 뭐 난방비 이런 예산 뭐 줄였다고 하는데 네. 그거 뭐 잘 알아보면은 어딘가로 이렇게 뭐 아까 뭐 에너지 바우처 뭐 에너지 늘리는 바우처 거에 녹아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아니면 저기 지자체 지금 뭐 특별잉여금 1조 원 던져주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제 각자 그 네. 어떤 복지를 챙겨야 되니까 운영하니까 실제로. 네. 사실 지자체가 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관리가 또 더 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양로원 예산이라고 따로 정부에서 주는 게 아마 지자체에 던져주는 걸걸요, 그게? 그거를 양로원에 직접 던져줄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에서는 뭐 적당히 좀 뭉탱이로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하는 지자체 단위에서 약간 이렇게 유도리 있게 알아서 쪼개 예, 쓰라고 수요에 그래. 맞게 그러면 되는 거지. 사용하면은 네. 그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예산 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민생을 발목을 잡네 막 지금 민주당이 그 계속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지금 예산 편성 이 형태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 한 2000년대부터 그러니까 21세기 들어가지고 한 10년 이상 이제 계속 그 이념 막 계속 이제 그 정책적으로 네, 이념 네. 대립이 있었잖아요. 네. 뭐 막 신자유주의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해서 참여정부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참여정부도 뭐 신자유주의 정부였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진보 진영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지 이 전체 예산 항목에서 보십시오. 복지가 한 60-70% 차지합니다 거의. 그리고 이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뒤틀어버리고 하던 거 안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확장시키고 있어요 보면은. 그럼 결국은 이게 대세가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물론 이제 사실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가는 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대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진보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슨 패배의식 가지고 피해의식 가지고 그러는 거는 진짜 웃기는 꼴이지. 자기들이 이겼다는 것도 몰라. 왜냐면은 계속 쟤네 나쁜 놈이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졌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이재명이 져서 그 2000년도 초반에 그때 저기 뭐 그 민노당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은 자부심 가질 만해요 사실은. 네네.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외쳐왔던 게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결국은 이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지, 안 하지. 발상을 그렇게 전환을 못 시키지. 쟤네는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 이 신자유주의 놈들. 사실은 이 확실하게 변곡점인 게 그 2012년 대선 때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랑 박근혜 후보랑 공약만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이 거의 없었다.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뭐 지난 대선 봐도 사실 뭐 이재명이 워낙 그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던져놔서 그렇지, 기본 소득부터 해가지고 무슨 코인이나 막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렇지, 그런 거 제껴놓고 보면 그렇게 그 차이도 없어. 사실 윤석열 공약이랑 그 이낙연 대표님 경선 때 내세웠던 그 신복지 같은 거, 그런 것들 따져보면은 그렇게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겼다고 헤게모니 잡았다고 진보가.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무슨 피어지게 쩔어가지고 그걸로 무슨 기본소득이 되는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유, 그놈의 그 멍청한 차별화 전략.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뒤에도 또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이건 사실 윤석열도 좀 보면은 결국 할 거 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왜 욕을 하냐고. 그러니까요. 왜 태클 하냐고. 예. 츤데레야? 뭐 지금 이상해. 뭐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걸 만약에 그냥 군말 없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지지층한테 욕을 먹는단 말이야. 저것이 좀 문재인 하던 거 그대로 한다고 막 그럼 욕을 할 거란 말이야. 자기 지지층들이. 그렇다고 또 민주당 지지층들이 막 윤석열 잘한다 이렇게 해주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지층한테 최소한 면피는 하면서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 부분 이것도 정략이죠, 말하자면. 정략적으로 이제 그냥 자기 지지층한테만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그것도 되게 양가적인데, 만약에 그게 윤석열이 그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던졌다고 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주면은 지지층 저쪽 그 윤석열 지지층의 호응도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세게 욕을 해줘야지. 야, 저 새끼들 지랄하는 거밖에 잘하고 있네. 그렇게 나온 것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아, 진짜.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어떤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제하고 이해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맞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랑 행동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그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여튼 뭔가 애매할 때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태도 보수 뭐 이런 거를 취하면 못해도 중간은 간다.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10월 26일에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 위원들이랑 오찬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오마이가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기사 제목을 정확하게 보면은 윤 대통령 문정부 탄소 중립 목표 과학 근거 없어. 어찌됐든 이행이라고 제목을 뽑았어요. 저도 이 제목이 낚여가지고 트위터에 글을 쓰기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막상 근데 기사를 들여다보면은 이 표제에서 주는 그런 빡침이랑 상당히 다른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좀 웃겨요. 그래서 그 이제 표제에 말했던 이 과학 근거 없다 뭐 이런 뭐 얘기는 뭐였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당초의 계획이 2030년까지 26% 감소했나 그랬죠, 아마.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2020년에 목표를 상향 재조정합니다. 40%로. 21년. 21년에 그렇죠. 작년이지. 상향 재조정을 합니다. 40%로. 그러고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왜 이제 뭐 과학 근거 없다 이런 소리 이렇게 왜 했냐면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비판한다기보다는 좀 푸념에 가까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통령님이 40% 상향을 하셨는데 그 임기 후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2030년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 디테일한 로드맵을 못 짜놓고 퇴임을 하셨단 말이야. 윤석열이 그걸 이어받아서 띡 보니까 이건 뭐야, 이거 40% 하자고 그래 놓고는 하자는 목표만 던져놓고 퇴임해버렸네. 그렇게 이제 푸념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은. 숙제가 너무 무겁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속은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자들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거는 이 인터뷰 그러니까 표제 딱이 나름이에요. 이 기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소 중립 그 목표를 탄소 중립 그 목표 이행을 뭐 이어받아서 이제 뭐 수행하기로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관계자 회의에서도 보면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윤석열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고 우리가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우리 향후 먹거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기술을 선점해서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먹거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네, 올렸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계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계승 기조해놓고 그냥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립서비스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지지자들한테 립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약간 좀 김진태 느낌이 나잖아요. 어차피 갚을 거면서. 아니 근데 김진태는 진짜로 이 새끼는 사고를 치고 질른 거고. 걔는 진짜 안 갚으려고 그랬지. 배째라고 하려고 하다가 완전 진짜 자기 배째질 것 같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고. 윤석열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사 이 표지에 낚여가지고 저도 빡쳐가지고 막 트위터 글 올리고 그랬었는데 요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빡침에 이제 이걸 꼭지를 딸려고 기사를 천천히 읽어보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씨발 이거 나 오마이한테 낚였구나. 아 저도 쪽팔리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여튼 오마이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오마이에서 좀 갈등을 부추긴 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기사 뭐 표제만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표제 아니면 표제 밑에 이제 세 줄 요약돼 있는 거 그까지 보고 기사를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적인 논조로 이야기를 했다. 거기까지는 팩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겠다. 뭐 문재인 정부가 해오는 걸 뭐 무시하고 부정하고 뒤엎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걸 빡쳐하지 마시고 그냥 저것도 립서비스 한마디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좀 뭐 빡셀 수 있어요. 빡셉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쉽지 않죠. 네. 2018년에 비해서 26%도 빡셀 수도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해가지고 그렇죠. 40%까지. 네. 2030년 또 그렇게 막 멀리 뒤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거의 조만간 금방 또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 출범 때랑 2021년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 국제적 위상이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대통령님이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시국 때 확실하게 진짜 선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빨리 맞추려고 40%까지 저는 조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선진국들이 대체로 그렇게 정했거든요. 네. 뭐 미국이나 네네.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데를 보면은 이제 이 동아일보에서 계산을 했나 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45.8%를 감축하겠다고 하고 영국은 45.2%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EU는 39.8%, 뭐 거의 40이죠. 네. 일본도 38.6%.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40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의 그 추세를 이제 따라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 보면은 그 G7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많이 좀 뒤처져 있습니다. 그 글로벌 스탠다드까지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 뭐 사실 탄소 저탄소 정책은 참여 전문가 이명박 때부터 아마 저는 이거 주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박 때 아마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때까지는 유명무실했어요. 제대로 지켜진 게 없었고 그 전반에는 보면은 국민적인 인식도 많이 자리를 한몫을 했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실감을 못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근래 들어가지고 최근 몇 년간 보면은 계속 이상 기온 현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그 인식의 변화가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 스스로도 그걸 많이 느꼈고 사실 뭐 이명박 때만 해도 기석 저건 너무 이제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거 점점 기온도 올라가고 기상 이벤트 잦아지고 하니까 정말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저도 한 10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약간 그때 제가 이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현재 이제 기온 상승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약간 넘어가던 네네. 추세였는데 10년 전에 제가 네. 이번 주에 좀 보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근거가 좀 많이 다시 생겼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크게 이런 거예요. 뭐 주로 이제 환경 쪽에서 관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산화탄소나 이제 이 온실가스의 농도가 우리 지구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는 게 주장이 하나가 있고 그 반대편 주장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지구가 이제 빙하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기가 그렇게 예, 시기상으로 네, 넘어가고 있는 거다. 네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IPCC라고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2021년 8월에 이제 승인된 보고서가 있어요. 그 네.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이 조사 그룹에서 1850년대부터 이제 2020년대까지 이런 그 온실가스 농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의 네. 상관관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네, 이제 네. 분석을 했는데 네. 굉장히 잘 맞는다. 이게 이 온실가스 산업화가 이제 가속화될수록 그렇게 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보니까 뭐 아주 짧은 기간에서는 약간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도 있는데 마치 여론조사처럼 네네. 김어준이 태클 거는 그런 여론조사처럼 네네. 어긋나는 거 있는데 전체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확실히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렇죠. 만들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2050년 이후로는 일단 더 늘어나지는 않게 하겠다. 이게 목표인 거죠. 네네.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계 각국들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이제 그 각자 알아서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네네. 이게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준 연도가 2005년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 EU 쪽, 독일, 네.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은 기준 연도가 1990년이에요. 와, 더 빡세네. 미국보다 훨씬 빡세네.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고 네. 일본이 이게 몇 년도더라? 잊어버렸다. 일본도 이제 기준 연도가 좀 달라요. 네네.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이 기준 연도가 얘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 대비 몇 %로 줄이겠다. 유럽은 90년대가 오히려 산업화가 더 빡세게 그러니까 그 2차 산업까지가 더 빡세게 굴렸던 때가 그때였나 보네요. 네네. 그 뒤로는 이제 IT나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규제를 많이 했죠. EU가 좀 그런 환경 분야 쪽에서 좀 더 이제 기준을 좀 네네. 엄격하게 하는 추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있어서 네. 걔네들은 굉장히 빨리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한 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은 네. 이미 선진국들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 거기서 더 하면 돼 그냥. 네. 예, 그냥 물론 속도가 얘네도 간단하진 않겠지만 그냥 쭉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2018년까지도 계속 상승 구간이었기 때문에 2018년이 우리는 정점이었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보다 2019년이 우리나라도 좀 줄긴 줄었습니다. 한 5.8% 정도 네네. 예, 배출량이 줄었다. 네. 2020년은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자연 감소되는 게 그렇죠. 엄청 생산 자체가 줄었으니까. 예, 줄어가지고 전 네.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네. 오로지 중국만. 와, 중국이 진짜 이게 늘어나는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참 중국. 근데 그 중국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또 전 세계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배출하지 않을 온실가스를 그렇죠. 중국에서 다 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면도 있죠. 네, 중국이 정말 세계의 공장 노릇을 제대로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래서 쫓아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향 조정한 것도 이제 납득이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이 탄소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자국에서 안 만든 배출을 안 한다고 해도 이런 중국 같은 데서 물건을 받아다가 쓰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땅에서만 안 했다 뿐이지 중국에다가 그냥 덤태기 씌운 거잖아요. 전 지구적으로는 어차피 똑같이 배출되는 게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EU 같은 곳에서는 이 탄소 국경 조정세를 지금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상품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는가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지. 그럼 그거만큼 이제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 경쟁력은 약간 더 떨어지고, 그렇죠. 네, 매출에 이제 영향이 가겠죠. 네. 우리나라 상품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줄여가지고 수출이 돼야 이런 EU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준다. 이제 그런 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특히나 이제 수출을 네. 먹고 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관세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이 쫓아가야 된다. 대기업은 지금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LG 같은데 보면은 뭐 벌써 몇 % 줄였다고 하더라. 그 기사가 최근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자기들 그 진짜로 그 저기 앞으로 목숨 줄이니까. 예, 수출 의존도가 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대기업에서 그 중소기업들도 줄이게끔 하겠죠. 그렇죠. 하청에도 그렇게 줘야 되죠. 예. 근데 중소기업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정말 계속 뭔가 지원을 받아야 돼. 네. 총알이 모자라니까. 그 국가에서 해줘야지. 도와줘야지. 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좀 더 말했어 했어야지. 그러니까. 뭐 립서비스 이런 거 봐. 에이, 그 로드맵이 있고 없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게 우리 큰일 났다니까. 지금 2030년까지 40% 줄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못 줄이면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예, 예. 경제적인 타격이 직접적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뭐 일단 윤석열이 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은 뭐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립서비스 잘해야 돼요. 사실은. 네네.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말 질러놨는데 저거 탄소 중립 의지가 대통령이 별로 없어 보이네 이래버리면 외국에서 되게 또 안 좋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할 때 좀 입단속 좀 하시라. 좀 더. 예. 좀 더. 뭐 정책 가지고 태클 걸 건 별로 없어 보인다. 예.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자,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8일에 네.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건 좀 월척이 없었어요, 근데. 네, 공공연구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폐지시키겠다. 네.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 정책이 우수 연구자 확보를 오히려 막는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굳이 그럴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거의 취지가 사실은 그 이력이나 어떤 지역 같은 거, 그러니까 학연 지원 같은 걸 배제하고 순수하게 실무 능력만 보고 판단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연구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을 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면접하잖아. 면접 다 보면서 이렇게 문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블라인드 면접으로 우수 연구자를 확보를 막는다는 거는 뭐 학연이나 지원으로 우수 연구자를 뽑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수 연구자를 확보하려면 돈을 더 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알아서들 네. 많이들 지원합니다. 이게 뭐 그 업계 일각에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비판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 수행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교수들이 그냥 자기 제자들 뽑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뽑는 숫자가 많지가 않으면은 네. 이 더욱 더 휘말리게 됩니다. 그 윗선 네. 인맥. 네. 예. 그래서 흔히들 그냥 딱 소문이 돌아요. 어디서 어디를 뽑는데 지원하려고 그러면 거기 내정자가 이미 있어. 네, 이렇게 네, 합니다. 네. 분명히 오픈되어 있는 공개 채용인데도. 그렇죠. 형식적으로만 예, 이제 복귀 채용을 하는 거고 네, 실제로 네. 내정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거 이제 눈치 없이 지원했다가 그냥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약간 이제 저처럼 소문에 어두운 사람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 우수한 사람을 뽑으려면 돈을 더 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뭐 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우리나라 국책기관 중에 이제 되게 좀 중요하죠 많이.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출연기관 30개 중에서 근데 실제로 직원들 이렇게 평균 연봉을 따져보면 한 20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30개 중에 20이 그러니까 초우가 되게 짜요. 짜네. 국방연구원이. 진짜 짜네. 그래가지고 그 입사 5년 차까지의 그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근래에 들어가지고 뭐 한국산 무기들만 수출하면서 이제 좀 이제 그 이제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이제 또 이제 막 부심도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문덕이라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다 사실은 그 공돌이들 갈아 넣어가지고 가능했던 거거든요. 정말로 뭐 예를 들어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90년대에 이제 개발이 됐는데 1990 몇 년에 이제 첫 시제차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완전 무에서 시작했어요. 제로그라운드에서 시작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당시에 개발 처음에 제로그라운드였는데 개발 목표를 어디까지 잡았냐면은 그때 이미 독일제 그 PZ 2000 그 세계 최강의 자주포거든요. 네네. 걔랑 맞짱 뜰 수 있는 자주포를 만들기 때문에 목표를 잡고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세계 1등을 목표로 한 거네요. 1등을 목표로 해서 30년 만에 점유율로 1등을 먹었어요, 실제로. 공돌이들 그만큼 갈아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갈려 들어간 공돌이들 성과급 같은 거 거의 못 받았어요. 그 이런 식으로 처우가 안 좋으니까 그 우수한 인력들이 못 버티고 다 빠져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블라인드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그 대우를 개선을 해줘야 된다니까. 특히 연구 개발 쪽 기술자들은. 그래서 대우를 더 올려주려고 팔아버리는. 하나에서는 좀 돈 좀 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카이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에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카이 지금 그 하나가 뭐 저기 김순영 그 회장이 막 그 투패고 그런 것 때문에 인식이 되게 안 좋은데 무기 개발적으로는 개념이 잡혀 있는 회사거든요. 하나가 상당히. 그래서 이제 하나가 그 카이 먹으면서 이제 저는 록히드 마틴처럼 정말 그 대규모 어떤 방산업체를 이제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고 있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국책기관들의 처우를 개선을 해주면은 우수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면접은 브랜드 채용이 오히려 맞지. 어디서 혼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는지 이건 좀 많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각성하십시오. 뭐 대체로는 안 까겠는데 이거는 까야겠어. 이거 진짜 해야죠. 네. 자, 우리가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애정? 아니지. 애정은 없고. 애정은 없지. 애정 없고. 카뱅 3333. 네,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죠. 이게 참 아주 개쪽 팔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네. 최근에 이것도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건가? 네. 정보위에서? 네, 정보위 국감에서 나온 겁니다. 네, 정보위 국감에서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최초에 생성한 그 자료에 그 월북 단어 들어가 있었다. 네, SI에. 네, 이게 그 감사원 감사 결과랑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먼저 이제 SI 요 이제 국정원 뭐 월북자 그 관련해서 뭐 SI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SI가 그래서 저도 뭔 뜻인가 싶어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네. 스페셜 인텔리전스예요, 그냥. 네네네. 그러니까 뭐 특수 정보, 네네. 특수 비밀 정보 이 정도로 이제 한글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걸 왜 SI라고 굳이 써가지고 또 찾아보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 미국 거라서 그런가 보죠. 근데 이제 SI라는 게 이제 그 보통 보면 도청이나 도감청이나 아니면 관측으로 이제 많이 그 수집하는 정보들인데 관측 그러면 뭐 쌍용으로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위성이나 아니면 위성. 고고도 감시 체계들 뭐 이제 무인기나 아니면 네네. 막 그 저기 뭐 U2 같은 정찰기 띄워가지고 미국 엄청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잡아내는 그런 정보들을 주로 말하는데 이게 이제 까발려져 버리면 어떤 역효과가 생기냐면은 뭘로 이 정보를 따내는지를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뭐 시기나 장소 그런 것들이 특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SI는 일반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한번 공개해버리면 북한 같은 경우도 씨발 그러면 우리 정보가 어디서 했냐라는 거를
역추적에서 파악해가지고 그 정보 누출 경로를 차단해 버릴 것이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도감청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또 그 루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돈도 들어가고 또 힘들어지는 거야. 사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놈의 월북자 그 형이라는 이상한 인간이나 그 전처라는 그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감사원은 막 맞장구 쳐가지고 지랄 날릴 핀 거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얘네들이 아예 그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 개념이 없으면서 막 그냥 뇌피셜로 그러니까 정보를 조작한 게 맞잖아. 그러니까 어거지를 끼워 맞추면은 억지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그러니까 국정원도 자기들이 이 SI를 다루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감사원이 지랄하는 바람에 자기들한테 손해를 입게 되니까 그 묵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랑 다 얘기해 줬는데 우겨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구속된 두 분 누구야 전 국방장관 서욱 전 네. 국방장관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 누구지? 네, 그래서 두 분이시죠. 예. 그분들이나 빨리 풀어드리길 바랍니다. 되도 않는 걸로 무슨 월북자 와 이거 짜증나 진짜. 그 죽은 사람 형이라 가지고 쌍욕은 못 하겠는데. 네, 그럼 참아. 뭐 연금 준다고 하는데 연금도 사실 뭔 연금이야. 안 줘야지. 예. 다시 취소해야지. 못 써야지. 예. 못 써고 그 지랄한 거 그거 다시 그 죄를 물어야지. 그렇습니다. 상당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참 짜치네요. 이거 옛날에 NLL 가지고 하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NLL도 그렇고 그다음에 연평해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런 면이 있죠. 연평해전도 그래서 그때 이제 전사자들은 참 안타깝지만은 사실은 지휘관들이 대응 잘못한 건데 그 지휘관들 무슨 유공자 대접 받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짜증이 났죠. 네. 에휴.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를 확실히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네.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나죠. 얼마나 정부가 한심해지는 일입니까 이게. 이런 거 국제적으로도 망신당한다니까 이런 거. 그렇죠. 네. 쪽팔려. 잘 좀 하시라고. 네. 네. 자, 그럼 이 다음은 쪽팔린 민주당. 아주 개 쪽을 하나 팔았습니다. 민망합니다. 네. 10월 24일 네.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아주 근데 자신만만하게 질렀죠. 이거. 네.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만났다. 너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고 네. 근거가 이제 열린공감의 취재 결과다. 이제 좀 확실하게 구분하죠. 더 탐사. 네. 더 탐사의 취재 네. 결과다. 그리고 네. 더 탐사는 뭘로 취재를 했냐 했더니만은 한 제보자의 이제 제보에 의해서 그랬는데 네. 그 제보는 뭐였냐 했더니만은 그 제보자의 전 여친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네. 연주자인데 첼리스트인데 이제 뭐 이 자리에 불려가서 첼로를 네. 연주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전 여친이 그날 따라 이제 뭐 밤늦게까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빡쳐 있는 새벽 상태에서 3시인가 예, 빡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벽 3시인가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를 통화를 해보니까 여기 갔더라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녹음을 했다가 이제 열린공감에 제보가 된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좀 사실 공방이 오갈 수 있는 면들이 몇 가지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비판할 수 있는 거는 열린공감이 일단 취재가 너무 부실했다. 그 다음에 거짓말도 몇 가지 드러난 거짓말이 몇 개 있다. 뭐 취재가 부실했다는 거는 일단 이 장소를 특정을 못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증언에 따르면 청담동 무슨 백화점이지 거기가? 갤러리아. 네, 갤러리아 뒤편이라 그러는데 갤러리아 뒤편에는 이런 술집이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거기 뭐 학교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뒤쪽에 바로. 그다음에 거짓말이라고 드러난 거는 그 제보자의 전 여친 이 첼리스트 이분이 뭐 과거에 이재명 이 민주 진영 지지자였다가 지금은 국힘당 지지로 돌아섰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남친이랑 헤어졌다. 네, 그렇게 이제 서사를 짰는데 이분 SNS 보면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이재명 지지자예요. 네. 10월인가에 네. 윤석열 정부
과관이라고. 그러니까 과관으로 그런 소리까지 좀 맞춰보면 틀렸지만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해해 줍시다. 네네네. 우리까지 맞춤법으로 너무 그러지 말자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분들 상처받고 있을 거야 지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식의 좀 이제 뭐 좀 허위로 보이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열린공감의 주장이 별로 신빙성이 안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이 술 못 먹는 거는 몇 년 전부터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뭐 술자리에 불려가서 뭐 새벽 3시까지 놀았다? 좀 믿기가 어렵죠,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매우 화가 나서 네, 그 국감 그 영상을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보면 진짜로 이제 정말로 빡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그 현재 장관직 포함해서 미래 공직도 내가 다 네, 하지 다 않겠다. 걸게, 내가 다 걸겠다. 어.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당신은 뭘 걸겠느냐. 네. 좀 너무했어요. 근데 이제 그 말도 사실은 맥락이 있었죠. 그 이전에 김의겸이 또 한동훈 상태로 뭔가를 맞아요. 폭로를 한답시고 하면서 장관직 걸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결백하다면은.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 거기에 대해 받아치기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긴 한데 그렇게 대놓고 국정감사장에서 손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런 거는 이제 몰래 그냥 손목 가져가야지. 아니 그래도 저는 그 한동훈쯤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빡침을 참아냈다는 것만 해도 한동훈이 저 이낙연 총리는 아니잖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감에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 총리라고 저는 못 봤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감에서 만약에 총리 자격으로 국감에 가면은 이낙연 대표님만큼 못할 것 같아. 뭐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뭐 네. 비서실장 자격으로 그런 그때는 워리어였죠. 워리어. 눈 막 불아리면서 막 소 같은 그 눈. 예. 이렇게. 그때 정말 호랑이였죠. 예. 보면 장난 아니었죠. 그 포스가. 막 정말 까칠한 우리가 아마 그 2012년 이런 대통령님한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한 번도 볼 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참여정부 때는 보이셨죠. 국감 가셔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제 대통령 대신 가가지고 그때 또 그 하나 새누리당 새끼들이 그렇죠. 비열하게 굴었으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이 김의겸 의원이 비슷했어. 그렇죠. 비슷했죠. 예. 비슷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때 대통령님 화내신 것도 그러니까 뭐 한동훈도 뭐 그렇게 화냈다고 나무랄 것도 아닙니다. 그러네. 아니 근데 이제 그냥 손목 가져가지 뭘 또 손목을 걸라 그래. 그냥 이게 찍어버리면 되는데 한모로. 어쨌든 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5일 예. 요 다음 날 한동훈이 입장문을 냈는데 이게 좀 셉니다 보면은 이제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 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인정한 김 의원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 그러니까 24일 당시에 보면은 한동훈이 이제 역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탐사랑 무슨 관계냐 그래서 질문을 하니까 협업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의겸이 고작 이걸 협업을 해.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이 협업 관계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김의겸이 국감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그 뭐 대정부 질의 같은 거 할 때 한동훈 상태로 이런저런 걸 많이 던졌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던졌는데 이것들이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었던 게 면책특권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지금 협업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는 국회 밖에서 더 탐사랑 그 김의겸이 협업을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버리면은 이 허위 사실이 된 공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면책특권과 별개로, 그러니까 발언과 별개로 이 애초에 이 담론 이 프레임 자체를 짜고 같이 말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공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역시 법 잘알이야. 그 검사인데. 진짜 대단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겸이 상당히 좆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그런 당 안팎으로, 그러니까 뭐 국힘에서도 사과라는 얘기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저기 뭐 그 내장지방 최재성 씨 예. 같은 양반들이 이제 시인해라 실수했다고 빌어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쪽도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막 던져대고 있는데 이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는 좀 이제 야리까리한 선거법 개정이 하나가 이제 올라왔어요 최근에. 이제 9월 29일 날 이제 발의한 박주민이 대표 발의한 법인데 이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 발의자가 총 13명인데 이제 대표 발의는 박주민이고 강민정, 권철승, 류호정, 송재호, 신종원, 유정주, 이원택, 임호선, 정태호, 주철현, 한준호, 황운화 이렇게 해서 13명이 이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정태호 씨, 여기 왜 여기 끼어 있나? 왜요? 정신 차려야지. 지금 민주당에서 정신 차릴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서 제한 이유가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인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같은 규제는 정치선진국의 입법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임.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이라고 이제 입법 취지를 밝혔는데,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크게 5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뭐 후보자 간 정책 공약에 대한 비교 평가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 뭐 이것까지는 좀 뭐 납득할 만하죠. 네. 이걸로 이제 많이들 보면 특히 일반 시민들이 많이들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항목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함.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네 번째는 투표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 그러니까 지금 8시인가? 뭐 그렇죠? 오후 투표가 재보궐이 8시가 그렇고 그렇고 저기 뭐 사전 선거도 8시까지인가 그렇지 않나? 사전 선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튼 투표 시간 연장도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요거는 이제 그 주로 선거 관련 뇌물죄 관련해서 이제 요건을 좀 명확하게 하는 건데, 요것도 뭐 세부상 따져보면 그렇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는 않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한다는 건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은 그 이재명 비판했던 분들 많이 이제 이걸로 많이 고발은 당했는데 실제로 이제 유죄난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다들 팩트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적인 근거가 있었고. 네. 하다못해 기사 한 줄이라도. 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악용하는 새끼들이 문제지. 그렇죠. 사실을 말했는데도 고발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걸 없애야지. 그놈의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렇죠. 그걸 없애야지. 없애려면은. 후보자 비방은 뭐 하려면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낙선운동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 재판할 때 보면은 막 그걸 따지잖아요. 명백하게 저 사람을 내가 낙선시키려고 했는 낙선 목적이냐, 다른 목적이 있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묻죠. 낙선 목적이 있으면 어때? 그러니까. 내 저 새끼 싫다는데. 비방 죄가 문제가 아니라 허위인지,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하는지가 문제가. 근거를 그렇죠. 따져봐야 되는 거지. 비방 자체를 가지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 이게 핵심일 수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짜 이번에야말로 좀 없애버려야 되고. 그게 그 공직선거법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그러니까 많이들 또 이제 헷갈려하시는 게 모욕이랑 명예훼손은 무슨 차이냐? 모욕은 욕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은 욕하는 게 모욕이고, 명예훼손은 팩폭 때리는 거. 팩폭 때려가지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팩트를 던져가지고 공개적으로 저 새끼 쓰레기라는 거를 많은 사람한테 인지시켜버리면 그건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그렇죠. 사실인데. 네, 사실인데 어쩌라고. 그거야말로 진짜 어떤 정치의 표현의 자유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해볼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근데 허위 사실은 안 되지. 허위 사실은 왜 해? 허위 사실을. 그러니까 대부분 이 법의 취지도 보면은 뭐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다음에 개정안 대부분도 보면은 뭐 5개 중에 4개 정도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거기다가 이제 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슬쩍 끼워놓은 그런 느낌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게요. 은근슬쩍. 되게 좀 교묘하게. 근데 다행히 이게 캐치가 돼가지고 그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이제 올라가면 한 달 동안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게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9월 29일에 올라왔으니까 오늘이 한 달째란 말입니다. 네. 지금 녹음하는. 근데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게는. 그래서 뭐 거기서 막히든지 어떻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박주민 좀 꼬름하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입법 취지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에서 어느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만약 입법이 돼버리면은 네. 이재명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소급 적용이 되진 않지만은 이런 법이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개정이 됐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선거법으로 엮여 있는 거 또 허위 사실. 네네. 그거 사실 저기 김영수 판례 따라가면은 그것도 이제 무죄라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준비된 답변이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지금 검찰이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안이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은 있더라고요. 뭐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모로 볼 때 이 법은 좀 많이 꼬름하다. 근데 기사가 너무 늦게 나고 저도 그 모르고 지나쳐 버렸는데 일찍 알았으면 일찌감치 가서 반대 의사를 표현을 했을 텐데 뭐 그러게요.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얍실한. 선거법에 관해서 짧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현행 공직선거법은 94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보면 선거법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 선거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에서 법이 4개 있었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94년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표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2005년에 21차 일부 개정으로 명칭이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어요. 줄여가지고 네네. 그대로도 계속 개정이 되었는데 이 논란이 된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 이후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이제 이유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94년대 만약에 이게 뭐 한 그 87 체제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 쭉 이어져 온 거라고 보면은 쭉 이어져 온 거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언론 탄압이나 뭐 정치 탄압의 빌미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악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94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은 그때는 이미 이제 민주투쟁 시기가 아니잖아요. 네. 민주화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김영삼 때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딱히 정치 탄압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넣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 취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 이후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왜냐하면 이 허위 사실로 서로 비방하고 연락이 싸우고 나면은 진짜로 막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을 원수로 여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 새끼들이 구라로 지금 뭐 이낙연 대표 음향이 한두 개야. 열린공감 그래서 개쓰레기로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이 흥신소. 네,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거지. 뭔 네. 탐사는 뭐 탐사입니까? 흥신소가. 그러니까. 사실로 팩트를 때려도 맞으면 아픈데 그래도 그건 아프지만은 받아들여야 되는 아픔이지만은 이거 구라로 이래버리면 진짜로 이거는 상정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규정을 당시에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찌됐건 간에 그게 이상이라고 해도 결국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들 간의 분열과 대립을 최소화시키고 최소한 서로 원수지간이 되지는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국에 아마 이게 없을 거야. 허위사실 유포죄. 네, 저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없는데 뭐 지금 미국 상황 보면 뭐 미국도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미국도 지금 개판 다 됐죠 뭐. 트럼프 그 대통령 때 당선된 이후로 아주 골이 깊어져가지고 폭력 사태 막 발생하고 그렇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그 기자회는 보면 음모론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 네. 그런 꼬라지가 되고 싶냐고. 네. 그때 뭐 그때 음모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공화당, 민주당 서로 다 했다 아닙니까? 네, 막 던지고.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국민들은 막 정혐이 되든지 아니면은 멍청이가 되든지 음모론 하나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영에 따라서 하나의 음모론을 믿게 돼 버리면은 다들 띨빵해지는 거지. 그만큼 멍청해지는 거지. 나라를 그렇게 만들고 싶냐고. 알량한 그 정치적 이익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허위사실 유포죄가 생겨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미국은 그런 건 있잖아요. 그 언론에서 일단 검증을 하는 게 있고. 아,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손배를 세게 때릴 수가, 민사를 세게 때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른, 그러니까 보완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열린공감에 이낙연 대표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한 뭐 몇천억 그렇게 때려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허위 사실 유포죄까지 없애자고? 일단 얘네들이 뭐가 걸리긴 걸려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멸공 지금 그 윤석열 관련해서 몇 개 걸려 있죠. 이낙연 대표 쪽에서 건 건 없나? 건 거는 그게 무슨 항목이었더라. 아무튼 하나 저기 무혐의로 나온 게 있긴 해요. 네. 짜증 아마 안타깝네. 뭐 언론 자유 그런 걸로 아마 털고 나왔을 거예요. 아깝네. 그래서 이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해서 최근 사례를 하나를 봅시다. 이건 언론 이야기는 아니고 딱히 선거 이야기도 아니긴 한데 네.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비슷한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소개를 할까 하는데 이게 이제 10월 27일 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배달원이 빼먹은 것처럼 조작 방송한 130만 유튜버의 최후. 오, 130만 네. 구독자. 얘가 이제 송대익이라는 유튜버인데 얘가 이제 뭔 짓을 했냐면은 자기 방송에서 이제 피자나라 치킨 공주에 이제 피자랑 치킨을 시켜가지고 배달 오는 치킨이랑 피자를 배달원이 빼먹은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해서 방송을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랑 공모를 해서. 그래서 이제 공모자가 있었고 실제로 자기 집에 이제 배달을 시킨 게 아니고 그 공모자 집에 배달을 시켜가지고 공모자가 먼저 몇 개씩 빼먹고 실제 배달한 것처럼 갖다 주고 간 거야. 포장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여기서 항의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항의 전화를 또 공모자한테 한 거야. 완전 주작이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다음에 공범은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어요. 저는 사실 이거 좀 낫다고 봐요. 왜냐면 더구나 이 송대기란 얘는 명예훼손을 한번 또 실형 받은 적이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데 가중처벌 내야 되는 그러니까 가중처벌해서 거 집유가 아니라 그냥 실형 때려버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변호사를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얘가 왜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거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고 130명 유튜버니까 뭐 슈퍼챗을 받든지 리플로 후원하는 거 그걸 받든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돈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0만이라는 자기 추종자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좀 이러는 거거든요. 열린공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일단은 유죄를 받아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 손배를 걸어야 되겠죠. 청구하면은 네. 손배를 걸겠지만 이게 지 추종자가 130만이니까 그거 믿고 좀 깝치는 거지. 해보라지 뭐. 야, 근데 진짜 참 별의 별짓을 다 하네요, 진짜.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이런 식의 저 유튜브 보면은 응징 컨텐츠들이 꽤 있거든요. 그쵸, 응징 컨텐츠. 네, 응징 컨텐츠 그래서 뭐 중고차 사기 같은 것도 많이 잡고 그러는데 그 중에 또 보면 이 배달 상대라는 응징 컨텐츠도 있어요 보면은 뭐 배달원이 불친절하다든가 뭐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그런 것들 잡아낸다든가 뭐 그런 걸 주요 콘텐츠로 삼는 그런 유튜브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거 보면 좀 많이 씁쓸합니다. 이게 좀 뭐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개인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범죄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배달원들 상대라는 거 보면은 많이 좀 저짓까지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보고 있으면은. 하여튼 별게 다 유행이었네요. 별게 다 유행이죠. 네. 참. 어쨌든 정의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취율 장사, 시청률 장사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추종자들 믿고 말 그대로 깝치는 거,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치는 거. 이거를 열린공감이나 뭐 개국본이나 다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이버 레카 짓도 이거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지금 보면은 열린공감도 그렇고 열린공감도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저도 페이스북 찾아본다고 열린공감 페이스북 들어가 봤더니 며칠 전에 또 그런 걸도 올라왔더라고요. 더 탐사랑 지금 소송 좀 벌이고 있잖아요. 네네. 1심에서 열린공감이 이겼다고. 그래서 더 탐사 이 새끼들 음해를 하네 그러면서 그런 페이스북도 올려놨던 것도 하고 개꿀잼 그러고 봤고 그리고 어저께 어느 분이 트위터에 올리셨던데 개국본 내분 일어난 거. 네, 무대분이 일어났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뭐였지 걔 총무인가?
개실장. 개실장이라는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으로 네. 4억을 알렸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 개실장이랑 개뚜껑이랑 이제 내분이 일어났다고. 네, 개뚜껑이 개실장한테 의자를 집어 던져가지고 그래서 빡쳐서 지금 개국본 그 장자리를 그 개그맨 누구지? 뭐지? 노종열 씨. 네, 노종열한테 물려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하는데 되고 이제 있습니다. 뭐 개실장이 반대한다. 네, 뭐 아주 그냥 저들끼리 참 혼파망입니다. 네. 혼파망. 그게 그 사업 덩어리가 되고 돈이 되니까 지금 그지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참 근데 그런 그 패급 인간들한테 그렇게까지 돈 몰아주고 권력 몰아주는 추종자들 잘못이죠. 저는 훨씬 옛날입니다. 훨씬 옛날이에요. 그래도 놀려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놀려보가야지 좀 재미가 있지. 저는 이분이 그 유튜브로 올라올 때, 네. 올라왔을 때 그때 떠났습니다. 저는 그 마치 그 단칸파 시점 같은 망치 부인 팬들한테 놀림받던 그 아프리카 TV 시절 아주 힘들 때만 같이 하고 저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쪽 진영에 저렇게 이제 그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분나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쭉 지나오면서 보면 우리 쪽에도 채널들이 꽤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많았는데 많은 채널들이 이제 좀 뭐 그 멤버들 간의 어떤 불화나 의견이 안 맞고 그래서 이제 많이 분화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사라진 채널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 보면은 그 뭐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그런 얘기도 우리 이 내부에서 많이 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랑 비교해서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뭐 어찌됐건 간에 서로 욕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해도 저쪽에 비하면 양반이더라. 비교하는 게 죄송할 정도로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 뭐 김반장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열린공감 저는 꼬라지 보고 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최소한 그냥 자기 신념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앞서가지고 저렇게까지 간 거지 싶지.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이 새끼들은 뭐 그것도 아니야. 정말 더러워 진짜로. 그리고 폭로한다는 그 폭로전 양상도 보면은 엄청 추잡스럽고 서로 간에 그전에 꾹꾹 눌러놨던 그런 어떤 더러운 부분들을 다 들춰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까지 더러운데 막 무슨 대의 명분을 그러니까 그동안 아닌 척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웃기는 그 꼬라지도 웃기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안 시겠다고 뭐 그러니까. 했는지 아니면은 사업으로 돈 좀 잘 벌어보자 뭐 이런 걸로 한 건지.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진영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사람 꼴을 저버리진 않았다. 그런 점에서 봐도 충분히 높이 살만하다. 그것도 꼭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쪽 평균치가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쓸데없는 자부심을 약간 가졌다고 해야 될까? 결론이 그렇게 나오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 네. 이번 주엔 두어 가지 전해봅시다. 네, 10월 23일 대통령 퇴임 기념 평산마을 잔치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영상보다 이제 전문을 이렇게 녹취해가지고 글 올린 게 이제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근데 전문이 너무 길어서 전문은 다 소개는 좀 힘들 것 같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평산마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것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에 대해 행동을 독려할 필요도 없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다. 힘든 마을 주민들에게 위로나 힘이 되기 위해 방문하겠다는 것. 이 시기에 방문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키우고 경호를 해칠 수도 있으니 자제하자는 것. 양쪽 모두 충분히 일리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과하게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평산을 방문하고 말고는 더 크게 보면 작은 문제일 뿐 정치 국면에 따른 각기 다른 관점에 대해 갈등이 생기고 아주 적대적인 흐름이 생기는 것은 정말 안타깝다. 노사모로 시작되어 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정치적 지지운동은 주권자의 새로운 정치 참여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정치인을 중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우리 정치 현실 속에 반영시키고 또 그 가치를 확산시키고 주류화되게 만들어서
자신의 가치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 조직된 규율도 없고 일사불란함도 없으니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산시켜 주류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리의 운동은 포용적이어야 한다. 네. 사실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님도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결국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이 같으셨기도 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유지를 제일 잘 이어받으신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기도 할 겁니다. 아마도. 이게 뭐 대통령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지지해 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여전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지해주고 지켜봐 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사람들끼리 갈라지는 모습을 보시면 대통령님 기분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싸워가지고 어떻게 더 말하자면 중도로 어떻게 나가겠냐고. 네. 그게 이제 꼭 그 중도 사람들하고 싸워서 중도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까지 막 자질구레한 걸로 치고 막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참기하기가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저쪽 들어가면 진흙탕이네, 그런 생각 들고. 물론 이제 이 개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개개인의 주장들을 보면은 뭐 평생 가고 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끼리의 입장을 놓고 보면은 어느 한쪽이 더 맞아 보이고 더 옳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도 있어요. 거기에 관해서 누가 옳다 그르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좀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좀 짜증나고 억울하지만은 못 본 척하고 그냥 넘겨버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네네.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실 부분이고, 어디까지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것인지, 네, 그렇죠. 어디서부터 이제 정말 들이받아야 될 것인지, 그건 각자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그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기준선에서 한 발짝씩만 더 뒤로 물러나자고, 지금보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좀 덜 시끄러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표현이 그리고 그렇죠. 조금만 부드러워지면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네, 네. 훨씬 네. 아무래도 뭐 저쪽에서도 왜 트위터 캡처해서 돌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캡처된 거 보면 이렇게 좀 굉장히 거친 표현들로 쓰여진 것들이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뭐 사람 찌질한 거 그리고 싸워서 못 고칩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차피 답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뭐 기비 떠서 이겨봤자 이긴다고 그 사람이 수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겨봤자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은 정말로 짚어야 될 것들은 짚어야겠지만은, 근데 짚더라도 그냥 사실만 건조하게 던져놓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걸음씩만 뒤로 물러나기만 해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 23일에 대통령님께서 책을 또 한 권 추천하셨습니다. 네. 대통령님 그 트윗입니다. 책을 추천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 요산 문학상 수상으로 이미 평가받고 있지만 제 추천을 더 하고 싶습니다. 32년 전이 빨치산의 딸을 기억하며 읽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해학적인 문체로 어긋난 시대와 이념에서 이해와 화해를 풀어가는 작가의 역량도 감탄스럽습니다. 자, 요 대통령 면션에 이제 도서출판 책과 함께 개정이 이제 단면선을 달았는데, 책 추천에 대한 여러 오해와 곡해 그리고 다른 여러 상황으로 인해 느끼셨을 마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금 좋은 책을 추천한 마음을 내주신 데 대해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작 요 책이 나온 데는 창비거든요. 네네. 그래서 창비에서 이제 또 트윗을 올렸어요, 보면은.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정지하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전직 빨치산에 했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딸이 3일간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몰랐던 면을 점차 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추천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창비에서 또 트윗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대통령님 책 추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책 자체를 추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읽어볼게, 이 책 내용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추천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이 주제에 관해서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싶다,
그런 의미로 책을 추천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떤 추천 같은 경우는 이 추천 자체가 그 대통령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번 주에 23일 추천하신 요 책 같은 경우는 저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주시려고 추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그러니까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신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알려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굳이 이 책을 추천을 하시면서 이제 시대와 이념에서, 그러니까 어긋난 시대, 그러니까 이념과 이제 이념이 대립됐던 시대에서 이제 그 이해와 화해로 이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대통령님이 요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앞서 저기 그 23일 이날 바로 이제 같은 날 이 평사마을 잔치에서 하셨던 말씀이랑 또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쉬운 말로 표현하시면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그 현장에서도 이렇게 그 인사 말씀으로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책 추천으로 하신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마해라. 네. 좀 서로 좀 이해하고 화해 좀 해라. 네. 뭐 화해까지는 아니라도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만 좀 싸워. 예, 뭐 이해까지도 아니더라도 네. 뭐 그냥 에이씨, 아이 족같은 새끼야. 그냥 혼자만 한번 하고 그냥 다 버릴 수 있는 거니까. 아이 탐나 시끄러워서 말이야. 네. 뭐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정말로 그 마팔하시고 그러고 나가지고 뭐 임기 중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타임라인 다 꿰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요 인사 말씀 그 전문 보면은 상세한 내용들을 많이 이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단순히 뭐 대통령님이랑 통화하신다는 그분이랑 아니면 뭐 주변 측근 몇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제 파악하신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쭉 보시고 어느 정도 맥락을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타임라인 대통령이랑 맞팔되신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험한 말 한마디가 대통령님 눈에 다 들어온다고. 저는 아니네요. 네. 저는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마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또 대통령님이 설렁설렁 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일단 본다고 하시면 또 이렇게 궁금하시면 맥락 같은 거 다 찾아보시고 그러실 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최대한 좀 논리정연하고 좀 그 올바른 정갈한 표현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 대통령님께도 좀 이롭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아껴야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욕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한다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다시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